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AI 대학원 정송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줘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라는 건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 또 상업적으로도 성공하는 인공지능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 인공지능의 꽃이 될 것도 같고 또 인공지능의 많은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미래라고 얘기하는 인간 두뇌의 의사결정 기능, 의사결정을 위한 인공지능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서로 조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인공지능에 들어가기 전에 인공지능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 익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기계나 컴퓨터에다가 지능을 부여하는 것, 이것을 인공지능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계나 또는 컴퓨터에다가 지능을 부여해 보신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는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계 학습이라는 걸로 기계와 또는 컴퓨터에다가 지능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는 관점에서 봐서도 상당히 새로운 물결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기존의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과 기계학습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다른 개념인지를 조금 제가 이 슬라이드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계에다가 지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기존의 프로그래밍이라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지능을 부여하고자 할 때 저희가 일상생활을 살아오면서 또는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또는 관찰에 의해서 또는 우리가 어떤 분석을 통해서 많은 경험, 관찰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경험이죠. 그 경험을 우리 인간의 머릿속으로 일일이 분석을 하는 겁니다. 프로그래밍 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원리를 발견해내고 규칙을 발견해내서는 그 원리나 규칙을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옮겨가지고 써서 기계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 이것을 지능이라고 얘기해왔고, 이것도 하나의 지능의 구현 방법이겠지만 이건 우리가 전통적으로 프로그래밍이라고 불러왔어요. 여기서도 느끼시겠지만 지능은 어떻게 부여가 되는 거냐 하면 어떤 데이터나 현상 속에서 인간이 깨달은 그 방식 그대로 인간이 주입하는 주입식 지능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즘 뜨거워지고 있는 기계학습을 통한 지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밑에 그림과 같습니다. 인간의 그런 자의적인 분석 과정이나 원리를 찾는 과정을 배제했습니다. 단순히 기계에다가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서 발견된 뉴런이라는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신경망이라고 하는데요. 뉴럴 네트워크라는 그 우리 머릿속에,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학습 능력과 기억 능력을 가진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을 기계나 컴퓨터에다가 수학적인 모형으로서 저장해 놓고 미리 탑재해 놓고 인간이 분석을 하거나 데이터를 통해서 얻은 것을 분석하거나 규칙을 만들어서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이나 데이터 그 자체를 지속적으로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겁니다. 기계나 컴퓨터에다. 그러면 그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바라보는 데이터나 경험으로부터 지능을 스스로 쌓아가는, 즉 자율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차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되게 큰 패러다임의 변화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심지어는 요즘 나오는 얘기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이 하는 프로그래밍 자체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그런 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인공지능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AI 인력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AI 인력이라는 것이 뭔가? 저는 4가지 정도의 인력군으로 이런 하이라키 탑을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맨 위에는 소수지만 AI에도 굉장히 많은 난제가 있는데 이런 난제들을 해결하려는, 즉 AI 문제를 사이언스로 다루는 인력군이 필요합니다. 그 밑에는 이러한 사이언스로서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난 이후에 실제로 이것들을 가지고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AI 모델이나 알고리즘들을 개발해내는 그런 인력군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잘 아는 구글, 해외로 말하면 구글, 페이스북 AI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 1계층, 2계층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로 말하면 네이버의 클로버 AI라든지 카카오 AI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계층은 AI가 모델이고 알고리즘의 형태로 얻어지지만 사실 이것이 서비스가 되고 여러분들의 제품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는 많은 사람들한테 사용되기 위해서는 AI가 시스템이고 플랫폼의 형태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또한 AI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AI를 위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대단한 인력군들이 밑에서 받쳐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AI가 아니라 컴퓨터 전반에 관한 인력군이 밑에서 받쳐줘야 되고, 이것이 이제 3계층군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AI 기술들을 각자가 갖고 있는 산업군, 기계면 기계, 의료 분야면 의료, 또는 반도체 분야면 반도체, 자기 또는 사회과학이면 사회과학, 문화예술 등 각자의 도메인 난리지를 가진 사람들이 손쉽게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응용 인력들이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I를 연구 개발하는 문제에 많이 부닥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꼭 조심해야 될 일들을 조금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도 기업이든 또는 선도 연구소든 또는 선도 교육기관은 이게 이제 사회적인 연구 개발의 임팩트 커브, U자형 커브로 잘 알려진 건데, 한번 들어가 보면 대부분 이 두 가지 양극단에 집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AI 자체의 핵심적인 기술에 자기들의 역량을 쏟는 기업이나 연구소나 교육기관이 있을 거고, 또 반면에 반대편에는 실제로 굉장히 깊은 응용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도메인 기술에다가 AI를 예로 들면 이런 핵심 원천 기술을 얹어서 정말 자기 도메인에서 1등이 되고 2등이 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경주를 하는, 즉 양극단이 사회적으로는 큰 연구개발의 임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기관이든 연구기관이든 우리가 그 양극단이 아닌 이 중간에서 연구개발을 할 때는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남의 기술을 빌려다가 우리 도메인 지식도 충분하지 않은 곳에 적당히 이 기술을 융합해서 가는 개발이나 제품들은 아마 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오래가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입장에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두 슬라이드 정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준비한 것이, 그러면 대한민국은 도대체 지금 이 인공지능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언론이나에서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한국이 많이 뒤처져 있다, 중국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에 와 있을까? 물론 제가 준비해 온 것도 하나의 기준입니다만은 지금 인공지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주입식 방식으로 지능을 만들지 않고 학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지능을 주입하는 시계로 돌입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인공지능은 누가 얼마나 기계 학습에서의 기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가 현재 AI 기술을 좌지우지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ICML이라는 학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이라는 학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논문을 어느 회사나 연구소나 교육기관이 내느냐를 가지고 그냥 랭킹이 지금 정해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 랭킹을 올해 2020년 ICML의 논문 수를 가지고 보면 한국이 세계에서 11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특히 기계학습은 완전히 미국이 압도하는 분야입니다. 700편의 논문을 2020년에 미국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영국, 딥마인드로 잘 알려진 영국과 그 다음에 요즘 막 떠오르고 있는 차이나가 한 100편 정도, 7분의 1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현대 AI의 아버지라는 제프리 힌튼 교수가 있는 카나다 같은 경우가 한 4위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저머니, 스위스랜드, 이스라엘, 유럽 4인방이 한 50편대의 논문으로 그 다음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아시아 3인방이 일본과 싱가포르와 한국이 한 30편 정도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세계 10위권 정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어떤 의미에서 기계학습 핵심 기술에 대한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계 유수 대학의 경쟁력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이 ICML 학회와 또 하나의 이 기계학습의 최정상 학회인 뉴립스라고 제가 왼쪽에 빨간 표로 뉴립스라고 ICML 표시를 했는데, 여기 지난 3년간 세계에서 어떤 대학이 가장 많은 대학에서 논문을 냈는가를 보시게 되면 한국의 대학 카이스트가 다행히 한 15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컴퓨터 사이언스로 유명한 카네기 멜론 대학이 1등을 하고 있고요. 지난 3년간의 총 논문 수입니다. 그다음에 UC 버클리, MIT, 스탠포드, 그다음에 스위스의 EPFL, 코넬,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테크니온, 그다음에 카나다 토론토 등으로 이어지다가 아시아에서는 칭화대가 있고 칭화대에 바로 이어서 카이스트가 15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대학 경쟁력도 한 10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제프리 힌튼이나 요시오 벤조 교수, 얀 루큰 교수 같은 분들이 없으신가? 우리 젊은 교수들 중에 학자들 중에 굉장히 괄목할 성적을 보이고 있는 분들이 또 국내에도 계십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ICML 2020년에 가장 많은 논문을 쓴 세계 유명 학자들의 랭킹입니다. 이걸 보시면 세르기오 레빈이라는 UC 버클리의 아주 유명한 인공지능 학자가 12편의 논문을 ICML을 발표해서 1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명의 공동 2위가 전 세계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딥마인드, 케임브리지 등 여러 유수 기관에 있는데, 거기 빨간 질로 표에 있는 카이스트 AI 대학원의 황성주 교수님, 신진우 교수님 두 분이 자연스럽게 세계 톱 클래스의 학자의 경쟁을 유지하는 이런 정도의 개인 경쟁력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나름 대한민국이 이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AI와 머신러닝 기술이 해결해야 될 난제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난제를 MAS라고 해서 Massive AI, Automated AI, Reliable AI, Secure AI라고 나눠봤는데요. Massive AI는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보여드린 것처럼 GPT-3, 새로운 언어 모델로 지금 굉장히 세상을 샤킹하게 놀라게 만든 거의 인간 이상으로 막 인간과 대화를 하고 글을 써내는 언어 인공지능이 있는데요. 오픈 AI에서 개발했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큰 인공지능입니다. 계산적으로.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에는 파라미터라는 게 있는데 1800억 개의 파라미터로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전기값만, 컴퓨터에 들어간 전기값만 40억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따라서 이런 인공지능을 보면서 놀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런 스타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겠다. 뭔가 이런 매시브한 AI 문제를 경량화하는 노력에 대한 브레이크스루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문제를 그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토메이티드 AI는 최근에 우리 디지털 뉴딜 사업에서도 보지만 굉장히 많은 인간들이 인공지능을 훈련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휴먼 코스트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end-to-end learning이라고 해서 또는 automatic AI, 오토 AI라고 해서 인간의 개입 없이도 데이터도 스스로 인공지능이 모아가면서 또 데이터가 많지 않을 땐 적은 데이터만으로도 지능을 쌓아갈 수 있는 AI, 이것을 automated AI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AI가 성공을 거두고 많은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예를 들어서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결정, 이런 걸 과연 인공지능이 내려준 의사결정에 우리가 따를 수 있을까요? 그런 정도의 reliability를 AI가 제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의 CEO들이나 리더들 또는 기관에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을 의심합니다. 바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인공지능, 더 나아가서는 그 인공지능이 내려진 의사결정만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설명까지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인공지능,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 이제 마지막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공격에 취약한 존재입니다. 여러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교란시킨다 그러면 엉뚱한 AI, 인간한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AI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주 쉬운 문제,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ICML에 어떤 분야의 논문들이 가장 많이 발표를 되는가를 보면 두 번째로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것을 빨갛게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인간의 의사결정과 같은 걸 하기 위한 인공지능 방법론입니다. 강화학습이라고 하죠. 보시다시피 가장 많은 논문이 이쪽에서 제출되고 가장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고, 오늘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강화학습, 의사결정 문제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볼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성공적인 의사결정, 강화학습의 예가 우리를 놀라게 했던 이세돌과 게임을 벌였던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입니다. 알파고가 강화학습을 통해서 바둑 한 수 한 수의 의사결정을 내려줬고 인간 챔피언을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림, 두 번째 그림은 요즘 잘 알고 있는 자율주행차입니다. 손을 놓고 가도 스스로 알아서 브레이크도 밟아주고 악셀레터도 밟아주고 연속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목적지까지 제 차를 안전하게 운행해주는 연속 의사결정을 인간의, 이 왼쪽에 제가 인간의 휴먼 머리로 하던 것을 그 밑에 제가 뉴럴넷을 적어놨죠.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대신하고자 하는 것이 연사근속 결정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이 의사결정 지능을 만들어내는 학습 방법론이 강화학습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 하면, 보다시피 우리가 자동차를 자율주행을 하던 아니면 이세돌과 바둑을 둔다고 하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목적을 장기적으로 달성하려고 그럽니다. 즉 목적지에 도착한다든지 또는 바둑을 이긴다든지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상태를 살피겠죠. 바둑판을 살피고 자동차 주행 환경을 살피면
상태가 관찰이 됩니다. 인간의 머리에 의해서. 두뇌는 그 상태를 봅니다. 휴먼 제가 브레인을 그려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행동을 취하죠.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는다든지 바둑수를 어떻게 둔다든지. 그러면 행동이 환경에 가해지고 그러면 환경에서 반응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세돌이 반응을 하겠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경의 상태가 다시 변화하죠. 그러면서 환경의 상태가 변화되면서 내가 바둑판이 조금 더 이기는 상태로 나아졌다라든지 내가 상태가 더 나빠졌든지 보상 신호를 사람은 느끼게 되고 그 보상 신호로부터 사람은 더 나은 정책을 바둑 정책이고 운전 정책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찾아가려는 것이 광화학습이고 이 과정을 우리가 인공지능이 지금 스터디해서 굉장히 많은 진보를 이룬 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행동가치라는 것을 설명드려야 됩니다. 행동가치는 이 강화학습은 사실은 이 의사결정 문제는 경제학자들이나 많은 산업공학자들 또는 전산학자들, 전자공학자들이 고민해온 문제입니다. 마크업 의사결정 문제라고 해서 많이 고민해 왔는데 그 문제를 대표적인 아버지는 미국의 응용수학자인 리처드 벨만인데 리처드 벨만이 이 문제를 들여다보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제가 Q라고 행동가치 함수 Q라고 하고 SA라고 써놨는데요. S가 상태예요. 아까 바둑판의 상태. 바둑판의 상태가 있고 A라는 것은 내가 어떤 바둑수를 둘지인 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바둑판의 상태 S에서 어떤 바둑수 A를 들 때 Q는 내가 장기적으로 돌려받게 될 가치예요. 정말 이길 확률이 90%가 되는지 80%인지 40%인지 Q는 내가 어떤 상태 S에서 어떤 행동 A를 취했을 때 돌려받을 미래 가치를 말합니다. 벨만은 생각한 거예요. 의사결정 문제는 간단하다. 저런 Q라는 함수만 계산해내서 밑에 테이블처럼 써놓을 수 있으면 저걸 내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테이블이 Q 테이블인데요. 가치함수 테이블인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왼편에 내가 바둑판의 상태는 0 상태가 있을 수 있고 1 상태가 있을 수 있고 2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바둑판의 상태가 S일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바둑수는 1과 2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하느님이 있어서 내가 이 Q 함수값, 미래 가치를 계산해내서 그걸 테이블에 저장할 수 있다면 이 테이블처럼 내가 바둑판의 상태 S가 0일 때 바둑수를 1을 두면 15.2의 가치를 돌려주고 바둑수 2를 두면 26.3의 가치를 돌려준다는 이런 테이블만 내 머릿속에 있다면 나는 매번 행동을 뭘 하면 됩니까? 이 상황에서는 가치를 더 돌려주는 26.3을 돌려주는 A라는 행동을 취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냈고 이걸 행동 가치 함수를 만들어내고는 이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딴 벨만 방정식이라는 연립 방정식만 풀어내면 이 테이블을 머릿속에다가 계산해서 저장할 수 있다고 이런 걸 발견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벨만 방정식만 풀면 되는구나. 자, 근데 어려움이 뭐였냐면 이 벨만 방정식은 일단 이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연립 방정식의 문제가 바둑판의 경우 아까 그 알파고의 문제 같은 경우 이 테이블의 Y축 S의 쪽에 개수가 테이블의 크기가 S 방향으로 0, 1, 2가 여긴 3개지만 바둑판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10의 몇만승 이런 정도의 가지수가 있는 거예요. 연립방정 10의 몇만승의 연립방정식은 지금의 컴퓨터 기술로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걸 복잡도의 저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안에는 내가 바둑수를 이렇게 뒀을 때
바둑판이 어떻게 변화될 갈 것이라는, 즉 이세돌이 어떻게 바둑수를 둘 것이라는 부분이 불확실한 거예요. 이세돌이의 바둑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환경을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불확실성의 저주예요. 따라서 벨만 방정식을 풀면 우리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벨만 방정식은 너무 연립방정이 커서 풀 수 없고, 벨만 방정식 안에는 우리가 환경이 어떻게 변해갈지를 모르는 불확실성의 텀이 들어있어서 아예 풀 수 없는 방정식이다 였는데, 크리스토프 와킨스라고 지금 런던 대학교에 교수를 하고 있는 당시 케임브리지 대학의 박사과정 학생이 나 연립방정식가 문제가 많아서 계산을 하기 힘든 거는 못 풀어도 그 안에 벨만 방정식 안에 내가 세상을 모르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그게 잘 알려진 Q 학습 이론입니다. 그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여기에서 바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죠? 내가 바둑수를 이렇게 뒀을 때 이세돌이 어떻게 둘지를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내가 운전을 이렇게 했을 때 이쪽 세상에서 도로가 어떤 모습일지 내가 몰라요. 그거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알 수 있는 거 하냐면, 벨만 방정식에 있는 그 세상에 대한 모델은 모르면 어떻게 알아? 경험해보라. 따라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파고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그동안에 바둑 잘 두는 사람들의 기보를, 바둑 기보, 경험 데이터를 다 모아서 그 바둑 경험 데이터가 바로 뭐예요? 내가 세상은 모르지만 세상은 이 기보 속에 들어있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그런 경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벨만 방정식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모델 부분을 몬테카를로 방법론이라는 걸 통해서 경험 데이터로 치환하는 것. 그게 Q 학습 이론입니다. 따라서 경험 데이터를 모으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토파일럿, 비행 조종사를 키울 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한번 띄워가지고 실제 경험을 시키려면은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요. 비행기를 한 번씩 띄워야 되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TV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뭘 하죠? 비행기 시뮬레이터를 만들잖아요. 가상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화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험은 너무 비싸서 실제 경험 데이터도 모으지만, 시뮬레이션이나 요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많이 얘기되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디지털 모델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수없이 가상 경험을 가속화해서 만들어내서 그 또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와 가상 데이터와 또 하나는 위조 데이터. 위조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요즘 TV 지상에서 여러분들 겐이라 그래서 Generative Adversarial Model이라 그래서 인공지능 중에 인간의 모습 사진을 막 훈련하면 그냥 인간하고 거의 비슷한 가짜 인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처럼 경험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막 위조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생성 모델을 통해 이런 데이터를 모으면 아까 벨만 방정식의 복잡도의 저주는 해결할 수 있다. 남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남은 문제는 복잡도의 저주입니다. 불확실성의 저주는 Q학습으로 해결하죠. 자, 여기에서 요즘 얘기하는 딥러닝이 들어갑니다. 자, 복잡도의 저주가 어려운 이유는 뭐라 그랬죠? 테이블이 너무 커진다 그랬죠. 알파고의 경우만 해도 10의 170승계의 테이블 사이즈를 가져야 돼요. 따라서 설령 계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장조차도 할 수가 없는데 연립방정식을 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소위 합성공 신경망, 여러분들 요즘 딥러닝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인데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라는 것을 통해서 원래 복잡한 S와 A, 수만 가지가 있는 S와 A를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는 걸 통해서 소위 특징이라는 걸로 요약하고
그걸로부터 오른쪽과 같은 뉴럴 네트워크로 근사화하는 거예요. 즉 테이블 대신에 테이블을 뉴럴 네트워크라는 모델로 압축시킴으로써 복잡도 문제까지 해결을 하고 나니까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복잡도의 저주, 불확실성의 저주를 다 해결함으로써 지금 우리의 지금 이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네이처지의 구글 딥마인드에서 2013년에 이 복잡도의 저주와 불확실성의 저주를 가지고 아탈이라는 게임에 대해서 강화학습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게임을 인간 1등 전문가들하고 붙여봤더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따리 게임백에 있는 게임 중에 대부분에서 인간 전문가보다 훈련된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훨씬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을 네이처지에 보고하게 되면서 강화학습의 붐이 일었고, 곧 이어서 2016년에 알파고를 구글 딥마인드가 발표하면서 다시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2018년에 오픈 AI가 로봇 핸드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람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핑거 액션을 하면서 다루는 것을 강화학습으로 데모를 했고요. 또 비슷한 시기에 구글 딥마인드에서 로봇을 훈련시키는 것들을 발표했고, 최근 2019년에 와서는 드디어 오픈 AI에서 도타2라는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알려진 게임에서 인간 챔피언들, 인간 도타2 게임의 인간 챔피언을 격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에는 알파스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에서 구글 딥마인드가 강화학습으로 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알파스타 전문가들의 0.15%에 있는 사람들의 순위 랭킹까지 인공지능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강화학습을 통한 의사결정 AI의 응용 범위는 비즈니스부터 제조, 자동차, 스마트, 도시, 모빌리티, 의료, 다양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이제 준비해 온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최종 멘트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최근에 인공지능을 보시면 컴퓨터 비전이나 음성 인식 또는 음성 합성 등에 의해서 큰 인공지능의 성공이나 상업적인 성공이 이루어졌습니다. 가까운 미래는 최근에 보신 것처럼 GPT-3로 대별되는 자연어 처리의 성공으로 상당한 상업적인 성공이 이루어지겠지만, 결국 인공지능의 꽃, 미래 인공지능은 이런 강화학습과 같은 방법론에 의한 의사결정, 인간의 두뇌의 코어 기능이 의사결정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